안녕하십니까, 김한성 노무사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이제 그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작성 실무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이름대로 근로계약서랑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지 체크하면서, 그리고 그 전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어떤 건지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취업규칙이 어떤 건지, 즉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근로계약서랑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결국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근로계약서랑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실무적으로 포인트 잡을지는 물론이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포함돼야 다시 할게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 강의의 목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1강부터 4강까지는 이제 근로계약이 어떤 건지부터 이 주요 쟁점별로 근로계약서 조항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5강부터 8강까지는 취업규칙이 뭔지, 그리고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잘 알고 가야 할지, 그리고 취업규칙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등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1강입니다. 근로계약의 이해라는 이름이고요. 근로계약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근로계약의 정의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4호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거기에 대해서 임금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 이렇게 당사자 간의 쌍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비슷하게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이 민법상의 고용계약보다 조금 더 좁게, 좀 더 특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위에 살펴봤던 근로계약의 정의랑 유사하게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민법의 개념보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조금 더 한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위치 하에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두고 있다라고 보는 민법에 반해서 근로기준법은 조금 더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애초에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근로자에게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정하고자 했던 게 근로기준법이고, 그 관계 하에서 정하고 있는 게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관계 하에서는 조금 더 특정적으로, 좀 더 제한적으로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목적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근로계약에서는 결국 근로조건이 정해져야 될 건데요. 근로조건에 관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조는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등한 지위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근로 조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정하게 되고 뭘 통해서 정하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이걸 우리가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법원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장소적인 법원이 아니고 법의 근원이 되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고 자치법이 있고 기타 규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헌법, 법률, 명령과 같은 이런 제정법이 하나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조간 규약,
아니면은 근로계약과 같이 당사자 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서 정하게 되는 자치적인 규범들도 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기타로는 뭐 ILO 협약이라던가 별도의 노동관습, 관행 이런 것들이 또 법원으로 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법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우리 근로관계 하에서 우리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순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법원의 경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규범이 먼저 적용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선할까요?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상하관계 하에 있어서는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죠. 당사자 간에 2025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가령 우린 시급 10,000원으로 합시다 라고 했다 그러면 법에 위반하는 거죠. 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최저임금인 1030원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거겠죠. 뭐가 먼저 우선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법, 그리고 자치법, 그리고 기타 여기 기재되어 있는 법원의 존재 형식 순서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조건, 내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외적으로는 상위법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이 우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등한 순위 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될 거고요. 그리고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될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동일한 조건,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다시 동순위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령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면 이 근로계약이 그 이후에 조금 더 인상된 내용이라던가 또는 보다 최근에 적용한 것이 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 근로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는 보통은 우리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법률 봤고요. 취업규칙, 근로계약 봤는데 단체협약은 우리가 노조 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단체협약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로 법률과 근로계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로 살펴보게 될 건데요. 법률과 근로계약은 제가 예시를 들어서 먼저 설명드렸었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법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전체 직원한테 상여금을 100% 준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것보다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있어서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걸 안 준다라는 내용이 된다? 그럼 그 부분 한해서 무효가 되겠죠. 다만 어떨까요?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근로계약이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건 예외적으로 유리 적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이런 내용들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 법문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보게 될 때 법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효하다.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말씀드렸던 유리성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유권 해석을 어떻게 했냐?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조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즉
다시 한번 그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항상 살펴서 우리가 법, 취업규칙, 근로계약 간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규정을 통일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상위, 하위, 그리고 유리 조건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달리 설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 체결 후에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동일한 내용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불리한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상위에 있었던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살펴봤듯이 만약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걸쳐서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개별 연봉계약서상의 취업규칙에 반해서 유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즉 개별 연봉계약서가 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적용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리성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판결 내용 사례를 보더라도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상여금을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기존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유리 원칙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즉 마찬가지로 유리 조건을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 이유에 있다는 것도 보면요. 이거는 유리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판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기존부터 이 근로계약에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내용, 근로계약서상의 내용들이 취업규칙에서 연동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업규칙과 다른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케이스 자체가 근로조건이 보다 유리한 걸 정하고 있었어요가 아니고 근로계약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 취업규칙에 따라가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서 다 같이 변경되는 것이고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는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지만 유리성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네. 취업규칙이랑 근로계약서 간의 관계를 살펴서 우리가 규정화를 할 때 근로계약서 상의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내용들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특정한 내용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할 때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취업규칙과의 통일성을 조금 도모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근로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두계약도 유효할까요? 당사자 간에 말로만 했었을 때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과거부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이게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이든 또는 묵시적이든 체결된 계약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구두계약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근로계약이 성립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판결도 한번 보면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근로관계 자체는 구두로도 성립이 되는데 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쓰라는 법이 있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두고 있지는 않아요. 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어요. 그게 근로기준법 17조가 말하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는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면서 벌금에 관한 규정을 또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정하고 있는 법이 있죠.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 기간제법이라고 우리가
칭하자고요. 기간제법에서 또 17조도 여기에 대해서 서면 명시할 것을 정하고 있어요. 서면 명시 사항은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요것들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면 명시한 거에 대해서 교부할 의무도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요한 근로조건들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고, 이걸 명시해서 교부하도록 또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곧 근로계약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로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근로조건이 적용될까요? 네,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이런 최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최저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면 명시 의무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걸로 봐야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가장 상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이나 이 단체협약이나 또는 뭐 기존의 노동관행 등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것들이 법보다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어야 법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겠죠. 법원 판결을 보면요, 오늘날 다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그런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내용들을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통해서 정하고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이 근로계약 내용의 그 회사의 단체협약이라던가 취업규칙 내용과 달리 이렇게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이런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보다 유리하다면요. 법보다 불리하다면 법이 적용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렇게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위반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모르고 넘어가시는 상황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정하고 있구나라고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19조는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7조에 따라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대요. 이런 케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다. 노동위원회에 가서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많은 건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뭐 20건 또는 그 내외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노동위원회에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정하고 있고요. 이 해제됐을 때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도 정하고 있어요. 요즘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데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귀향여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조항들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에 대한 차액에 대한 지급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로조건에 원래 정하고 있었는데 시급 15,000원 주기로 해놓고 14,000원 줬으면 차액 1,000원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걸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는 걸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 귀향여비는 또 뭘까요? 귀향여비.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데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귀향여비 지급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귀향여비는 우리가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서 그 퇴직 시에 청산해야 될 금품에 포함된다. 우리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해야 되죠. 금품 청산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
금품청산을 다하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벌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다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은 아닌데요.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라고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 근로기준법상의 제한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은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가면 좋겠죠. 전반적으로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강제근로 방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방지하고 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자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 예정을 금지하는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요. 근로계약은 어떤 거라 했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할 의무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잖아. 너 이거 안 해? 그러면은 위약금 이만큼이야. 이런 것들은 위약 예정의 금지로서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전차금 상계, 장제저축도 마찬가지로요. 전차금이나 이런 근로할 걸 조건으로 전대하는 채권, 임금과 상계하지 못한다. 임금이랑 이거를 상계할 수 없다. 강제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강제 저축도 마찬가지죠. 강제로 돈 저축해라. 저축금 관리해라. 이런 규정을 하는 이런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이거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반해서 무효인 조항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근로조건으로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요. 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고 있는 이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내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했다는 걸 이유로 사용자가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지도 묻지도 않고 곧바로 어느 정도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근로계약 너 근로 제공을 안 해? 언제까지 일을 안 해? 그러면은 너 당장 나한테 1,000만 원 뱉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의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령 지게차 자격비용,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이 지원금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1년 이내에는 퇴사하지 않도록 하고 1년 이내 퇴사하게 되면 지급받은 지원금 모두 반환해라. 위약금을 미리 예정했죠.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고의로 과실로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손해배상 얼마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와 신원보증인이 실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 등을 체결한다. 이런 것들도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비 반환 약정이라는 것이 조금 위약 예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요. 회사가 근로자를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연수비를 투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이 전직 제한되는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회사가 공부시켜놓고 다 해놨는데 갑자기 딴 데 가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연수비를 먼저 지급을 해주고 연수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의무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많이들 두게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반환하도록 하면은 위약 예정 금지 위반인가 하는 문제들이 왕왕 있어 왔어요. 근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런 약정의 그 취지 자체가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한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묻지도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게 위약 예정의 금지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지급해야 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거다.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거라면 이것도 무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일 때 인정될 여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회사가 먼저 지출하고
근로자는 그 실제 지출된 비용의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먼저 회사가 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이걸 상환하도록 하되 이거를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 이러한 취지의 약정이라면 이거는 그 약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지출하고 근로자는 여기에 대해서 상환한 의무를 부담하고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개념이다. 그러면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주로 사용자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할 것만 아니고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도 고려해서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꼭 담고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정 근무 기간 그리고 상환해야 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약정이라면, 이런 수준, 이런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약정이라면 이 위양 예정에 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런 위양 예정에 관한 사항을 이슈로 담고 있는 회사다. 어떤 직원의 연수비를 우리 회사가 대신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재직 기간을 두게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이런 내용도 꼭 참고를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1강은 여기까지고요. 2강부터는 근로조건의 명시, 교부,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포함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